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 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100일 정도 됐을 무렵엔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를 교환했죠. 그러던 중 제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와 상의한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하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2019년부터 다단계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자 회원의 지위를 얻었고 저는 그의 다운라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족과 친구들까지 그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였습니다. 덕분에 그는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을 벌었지만 저에게 나눠준 적은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정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스냅 사진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도 했죠.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신혼집에 들여놨고요. 양가 부모님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제사가 있는 날에는 그의 누나와 음식을 함께 준비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혼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혼하고 싶은 이유는 저의 저시력증이라고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만나왔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축하도 받았는데 일일이 파혼 소식을 알리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그는 각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사업권을 저한테 양도하고 위자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헤어진다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묻자 그는 저의 저시력증을 문제 삼으며 파혼은 정당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을까요? 네, 조담소에서 약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왔었는데요. 우선 약혼 성립의 기준을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네. 이때에는 이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에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결혼을 이제 약속했다라고 하면 약혼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이야기하면서 상견례를 가졌다거나 약혼식을 거행했거나 약혼의 예물을 교환한 사정이 있다면 네,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다녔다거나 결혼식의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려고 한 사정 등이 있으면 장차 혼인을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연의 경우에는 어떻게 약혼이 성립된 걸로 볼까요?
예, 그렇다면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장도 예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약혼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혼 통보 사유 중에 하나가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저시력증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까요?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사연자와의 혼인을 거부하면서 혼인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약혼이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되는데 네, 혼인을 거부한 그 상대방의 기책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시력증이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거나 이미 10년 정도 그 연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저시력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와 관련해서 민법에서는 약혼 해제 사유에 대해서 좀 정하고 있죠.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민법 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고 약혼의 당사자 일방에게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하거나 혼인을 한 때, 그리고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하거나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런 이유로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형, 형사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거나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생사가 1년 이상 불명하거나 이런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 사연자에게는 약혼을 해제할 만한 불치의 악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가 문제가 될 텐데요. 사연자는 중학교 때부터 오랜 동안 만약에 저시력증 진단을 받고 생활을 해왔고 겉으로 볼 때 전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이런 사실을 상대방이 잘 알아왔기 때문에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저시력증 정도만으로는 불치 악질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럼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어떤 약혼 해제의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가족과 친구들한테 이런 파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약혼 해제와 관련해서 위자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약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가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연을 보면 남자친구가 사업의 수익을 사연자분한테 다 주고 사업권도 양도하겠다 이런 각서를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네. 법적인 효력은 가사소송으로서 해결할 기보다는 다른 절차를 통하여서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익금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자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관련 회사 등의 협조를 받아서 기존 사업자를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하여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부분도 잠깐 나옵니다. 그럼 그 여자한테 소위 상간녀 소송, 약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만났다, 이런 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네. 현재 지금 사실혼 관계까지 가지는 않고 약혼 단계에 있는 것인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약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의사가 입증이 된다면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보통은 결혼 약속, 상견례 진행, 또 신혼집 준비 이런 사실만으로도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저시력증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해 보이고요. 네, 또 사연자분의 도움과 투자로 상대방이 얻은 사업 이익과 관련해서는 위자료 액수에 참작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원지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혹시 수족관에서 돌고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동물원 수족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족관은 허가제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춰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족관 검사관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랑 흰고래인 벨루가가 5마리가 있는데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겁니다.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유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이나 주기, 그리고 근무 인력의 교육시간, 교육 내용 등도 매우 구체화했습니다. 동물수족관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법도 개정이 돼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학대받는 돌고래나 야생동물이 없었으면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정정만이